저는 거산학원 대표원장 맡고 있는 이정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 6학년 어머님들이시죠? 그죠? 네. 우리 아이는 선행을 3학년 하고 있나요? 몇 학년? 있죠? 선행. 네? 1학년. 어머님은요? 1학년. 어머님은요? 6학년 거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요? 네네네. 3학년 거 하고 계시고 어머님은요? 6학년 거 하고 계시고. 사실 6학년 정도 되면 고민이 많이 있지 않으세요? 선행을 언제부터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으세요? 어떤 생각이세요? 어머님의 수학, 철학, 가치관 어떠세요? 우리 아이가 6학년 거 뭐 이제 현재 현행을 나가고 있는 형태 부분에서 어머님이 생각하는 형태의 어떤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많이 작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형태 생각을 하세요? 수학에 대해서? 제가 제 아이를 잘 아니까 네네네. 아이에 맞는 공부를 하자. 아이에 맞는 교육을 하자. 네. 보통 6학년 중1 올라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좀 보시려고 하세요? 네네네네. 중3까지? 중3까지 보자. 어머님은요? 중2 올라가기 전까지 우리 아이의 수학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학년 1, 2학기 정도? 어머님은요? 네. 중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까지 3월 입학 전까지 어디까지 좀 봤으면 좋겠다? 중3까지? 중3-1까지? 어머님은요? 2학년 1학기까지? 어머님은요? 무리하지 않게? 사실 수학 공부할 때 그동안 이제 그래도 수학 공부 한 5학년 때부터 늦어도 5학년 때부터 시키시잖아요. 그 전에 연산 좀 시키시다가 그죠? 사고력 혹시 하신 분 계신가요? 우리 아이 사고력 했다. 3분 정도? 수학 공부할 때 어머님들이 어떤 걸 보세요? 우리 아이들 수학 공부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뭐세요? 이해력? 사고력? 수학 공부의 목적. 최근에 저랑 상담하는 학생 한 명이 컨설팅을 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수학을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서 나중에 열심히 해봤자 나중에 사회 나가면 쓸모 하나도 없잖아요. 공감하세요? 공감하시는 분? 그냥 편하게 손 한번 들어봐주세요. 공감하시는 분? 나중에 사회 나가면 수학은 쓸모 없다. 수학은 쓸모가 많다. 우리 아버님 한번 어떤 부분에 쓸모가 많은 것 같으세요? 수학이 단순히 물론 아이들은 수를 갖고 이렇게 하는 학문 중에 이제 하지만 실제 사회 나가면 수를 푸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을 풀어나가는 어떤 태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학의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혹시 아버님의 직업군이 어떻게 되시나요? 직업이 네네네. 직업군, 건축 쪽.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5년 전부터 일본에는요. 성인 시장에 수학 공부 열풍이 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일본에서 그것도 연봉이 1억이 넘는 사람들이 오히려 수학 공부에 매진하고 열풍이 불었어요. 프로그래머들 기반으로. 이유가 뭐였을까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아버님이 거의 한 90% 근접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정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무슨 얘기냐면 수학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태도를 만들 거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게 뭐야 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사실 그걸 잘 모르세요. 수학은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어린아이들한테, 우리 아이들한테 학습을 시키면서 뭐를 만드는 거예요?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죠? 공부를 정말 잘하고 좋은 형태의 목표를 향해 가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줘야 할 건 딴 게 아니에요. 뭘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의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공감하시죠? 공부의 습관인데 수학이라는 형태는 그런 공부의 습관 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뭐의 습관을 잡아주는 거예요? 사고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게 수학이에요. 근데 사고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 아빠님 말씀하셨던 거 똑같아요. 사회에 나가서 내가 어떤 일을 해요. 어떤 일을 하는데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예전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죠. 좀 요즘 어때요? 정보가 넘치죠, 사실은요. 사실 내가 좀만 서칭하고 책 찾아보고 요즘 논문도 다 볼 수 있는 거 아시죠? 거의 8, 90% 무료예요. 유료로 해봤자 몇천 원 수준밖에 안 돼요. 실제 현재 논문 준비하고 있는 출시된 것들 다 볼 수 있어요. 학술 자료까지도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좀만 마음 먹으면 정보들은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어떤 형태의 일을 하는데 기본적인 베이스에 어떤 형태를 어떻게 해야 되라는 건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많은 양을 딱 봤을 때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이 일을 처리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뭔지를 서칭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 가시죠? 정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사실 하나면 그냥 이거 하면 되는데 두 개면 좀만 고민하면 되는데 이게 10개, 20개예요. 그 중에 내가 뭔가를 찾아서 얘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이런 사람이 사실 사회에서 인정받는 거죠. 이게 뭐의 능력이에요? 사고의 능력이에요. 이해하시죠? 수학이라는 건요, 다른 걸 연습하는 거 아니에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 뭐를 연습하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문제를 푸는데, 그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들이 뭔지를 우선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개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방법 중에서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가장 효율적인 부분이 뭔지를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까지 연결되면 얘가 반복되면 이게 뭐가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올바른 사고의 습관이 잡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요. 이거는 시작과 끝이 동일합니다. 즉 수학을 공부할 때 제가 말씀드린 형태를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사고의 습관을 잡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그죠? 사고의 습관을 잡을 수 있는 아이를 만들 수 있다면 수학에 대한 공부는 고민하실 필요가 있다 없다? 절대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수학에 대한 거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1학년을 나가냐, 2학년을 나가냐, 3학년 나가냐 중요한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의 사고의 습관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 이게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공감하세요? 네? 이거를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형태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이런 형태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왜 사고를 못하는 줄 아세요? 개념을 몰라요. 정확한 개념이 머릿속에 안 잡혀 있어요. 이해하세요? 내가 배웠던 거를 그냥 어떻게 해요? 외워서. 이유도 모른 채 외워서 하다 보니까 외운 형태의 지식은 뭐 할 수 없어요? 이걸 통해서 또 다른 형태의 지식을 만들 수도 없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해석할 수도 없습니다. 즉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사고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예비 중1, 6학년이 가장 중요한지 아세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6학년과 하고 있어요 하는 어머님, 중3과 하고 있어요 하는 어머님, 물론 빠른 애들은 뭐 수원 수도까지 다 끝낸 애들도 있어요. 근데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정말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고요. 올바른 학습 태도 형성되잖아요. 2년 안에 무조건 역전 가능합니다. 태도가 좋잖아요. 1년 안에도 역전 가능해요. 아시겠죠? 즉 어떻게 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하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어디에 있어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재밌게도 90% 이상 아이들은요. 수학을 어떻게 해요? 습관처럼 그냥 암기 형태로 유형을 익혀서 반복적으로 풀어서 익힌 형태를 사고하는, 사고가 아니죠. 떠올려서 기억하는 공부라는 게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실제 어때요?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2학년에 올라가면 바뀌기 더 어려워요.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거 공감하시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하셨어요? 우리 아이 공부하는 거 체크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거의 못 하셨을 거예요. 어머님들이 체크하시는 거 뭐예요? 대부분? 우리 아이 책을 딱 뭔가 풀어오면 책 한번 쭉 훑어보시죠. 그리고 틀린 게 다 고쳐져 있는지 체크하세요. 다른 거 체크하세요? 혹시 우리 아이 틀린 거 고쳐졌다고 했을 때 이 문제 질문 시켜보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풀었는지 이 아이가 얘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신 분 계세요? 구두로라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왜요? 물어봐서 아이가 대답하는 걸 들어야 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사고는요, 눈에 안 보여요. 그죠? 눈에 안 보인다는 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 그걸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머님들이 그냥 책 보고 틀린 거, 사실 책은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에 맞는 난이도의 책, 어떤 책일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시중의 책 중학교 1학년 책을 보면요, 난이도가 정말 다양해요.
기본서도 있고 기본 응용서도 있고 응용서도 있고 응용심화서도 있고 심화서도 있고 경시인문서도 있어요. 레벨로만 따져도 6가지인데 요 레벨에 따라서 책들도 다 정말 다양해요. 그죠? 뭘 봐야 될지 모를 경우도 많죠. 눈에 잘 들어온 거 보겠죠. 근데 우리 아이가 현재 중1 처음 들어가. 어딜 공부해야 돼요? 사실 모든 어머님들은 생각 없이 뭐라고 하세요? 기본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커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개념 원리하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기본 한번 끝냈으니까 문제 풀어야 되니까 센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기본 한번 끝냈으니까 뭐 해야 돼요? 심화 과정으로 최상위 한번 풀어야 되고. 심화 과정의 문제도 제대로 풀지 확인하기 위해서 A급도 딱 풀어요. 그렇게 해서 네 개를 반복해서 하고 나서는 1학년 1학기는 제대로 했어. 이 생각을 하세요. 과연 우리 아이가 제대로 했을까요? 또 이 기준에 몇 개 이상을 몇 개를 얼만큼 정확히 풀어야 아이가 제대로 그 단계를 이해한 걸까요? 중요한 거는요. 우선 첫 번째는요. 제가 말씀드렸던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수학의 목적은 뭐다? 사고의 올바른 습관을 잡아주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잡는 형태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도구예요. 교재에 따른 형태의 난이도도 사실 뭐예요? 도구예요. 그럼 어떤 도구를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 라고 보시면요. 이 도구는요. 아이의 현재 성향에 맞게끔 선택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무조건 처음이라고 개념 원리부터 들어간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본이나 기본응용이나 응용이나 응용심화나 심화나 1학년 1학기에서 배우는 형태 내용이 달라요? 똑같아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뭐만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태의 난이도만 다른 거예요. 그럼 난이도에 따른 차이는 뭐예요? 난이도에 따른 차이는? 실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의 문제를 풀어요. 자, 어떤 한 문제를 푸는데요. 실제 아이들은 이걸 알아야 돼요. 뭘 쓸 줄 알아야 되냐면요. 이 문제가 딱 나왔는데 이 문제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돼 있어? 첫 번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적어도 그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갖고 내가 사고를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개념으로 구성되는지 모르는 아이는 이 문제를 해석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뭐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애들은 풀어요. 왜요? 실제 사고가 발달되고 사고가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어디냐면요. 개념에 대한 형태를 이해하는 거. 이게 뭐예요? 독해력이나 마찬가지죠. 그죠? 이걸 통해서 수학은요. 함정이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5개념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개념이 3개야 하잖아요. 그럼 이 하나가 각각 다 이 문제를 통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문제 풀 때 필요한 조건들로 바뀌게 됩니다. 무조건. 그리고 실제 이 3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 식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등식의 성질이나요? 부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연산하는 거예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아이들한테 뭐 숙제하고 나서 질문해봐 몇 번이요 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자, 이 문제는 하고 이 문제 이렇게 푸는 걸 바로 식으로 넘어가요. 즉 아이들은 머릿속에 뭐가 안 새는 거예요? 이 식을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지를 몰라요. 이해하시죠? 그냥 이 식으로 넘어가고요. 이 식을 가지고 그냥 선생님들 식 썼으니까 그 식 갖고 애들이 고개 끄덕이고 이해했다는 건 뭐예요? 그냥 등식의 성질에 따라서 연산 법칙에 따른 거니까 저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답 나오네. 이런 건 이렇게 푸나 보다. 끝. 그 아이들은 뭘 익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따른 풀이 과정, 풀이 방식의 식을 세우는 법을 외우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못하는 거예요? 사고를 못하죠. 못할 수밖에 없겠죠. 즉 어머님들이 체크하실 거는요. 첫 번째 얘예요. 다른 걸 체크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가 사고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게 우선 1번이에요. 근데 사실 어머님들은 좀 안타까운 게 뭐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몇 개 틀렸는지. 틀린 걸 다 고쳐왔는지만 체크하세요. 이해가시죠? 그래버리면 아이는 수학이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뭐만 느는 거예요? 경험만 느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사실상 아까 우리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수학의 본질은 뭐다? 올바른 사고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거다. 근데 내가 초6부터 수학을 시작했다고 쳐도 고3까지 올라가는 동안 올바른 사고 습관을 한 번도 형성하지 않은 아이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은 학생 때나 필요한 거지 사회에 나와서 필요 없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내가 제대로 사고해서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사고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뭘 알아야 돼요? 올바른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이 얘기예요. 어머니들 예를 편하게 들어드리면 요리를 해요. 요리를 하는데요. 내가 요리를 다양하게 하고 요리를 통해서 내가 사고가 는다라는 느낌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료가 풍부하고요. 그죠? 그죠? 요리 재료들이 되게 풍부해요. 그럼 내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처음에는 레시피 보고 하겠지만 레시피 보고 하다가 재료도 많아지면 뭐예요? 아, 이거 너무 맛있겠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도 똑같아요. 즉, 뭐가 정확해야 돼요? 재료들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게 수학이지,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아닌 뭐를 그냥 이거에 따른 레시피만 보고 따라하는 것만 연습한다면 얘는 사고가 형성돼 안 돼요? 안 돼요. 뭐랑 똑같아요? 요리하는데 그냥 어머님들이 평생 요리를 뭘로 하는 거예요? 레시피만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즉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틈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실제 수학을 공부할 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요? 개념인데 뭘 이해하셔야 되냐? 왜 예비 중의 시점이 가장 중요하냐? 말씀드리면요. 그 개념에 대해서 변화하는 중요한 시점이 어디예요? 중일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배웠던 형태 개념은 어떤 형태의 성질을 띠고 있는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실제 우리가 중학교 과정,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선행을 많이 나간 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따라잡아요. 오래 걸려도 2년. 빠르면 1년 이내 다 따라잡아요. 라고 얘기 드렸죠. 가장 큰 이유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실제 우선 부모님들이 뭘 보실 수 있어야 되냐면요. 교과 과정을 먼저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중학교 과정 들어가서 배우는 게 뭐야? 그럼 여기서 뭘 얻어야 돼를 아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초등과정과 중등과정이 뭐가 달라졌어? 뭘 우리가 이해해야 돼를 명확히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개념이 머릿속에 제대로 안 잡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초등과정에 배웠던 형태의 개념을 습득하던 방식을 가지고요. 그대로 중등까지, 그대로 고등까지 연결돼요. 왜요? 대부분 초육 아이들 중등 수학 어디서 배워요? 초등학원에서 그대로 배워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요. 그렇다면 초등학원을 끊고 중등학원 가면 된다. 이 뜻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냥 일반적인 패턴을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곳에 가서 배우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조건요. 아시겠죠? 자, 초등과정은요. 개념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즉 우리가 개념을 쌓아가려면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쌓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외운 건 개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인과과정이 형성돼서 얘는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야 개념이 쌓은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학을 그렇게 쌓아간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이런 거 같아.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가장 주의하기 뭔지 아세요? 정확히 말해봐. 대답 못합니다. 정말 정확히 얘기해보면요. 아이들이 얼버무립니다. 잘 대답 못해요. 왜요? 우리가 공부했던 형태는 정확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특히 개념 쌓는 부분에서는. 그게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잘못 배운 거냐? 아니에요. 사실 교육은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교육은요. 내리교육이 강해요. 아시죠? 무슨 얘기냐? 우리 부모님들도 어렸을 때 배우셨던 거를 내가 아이들 가르친다면 그대로 가르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학습론적인 부분에 대한 걸 디테일하게 가르치고 학습 방법론적인 가르치는 형태가 없어요. 전공에도 모두. 전체 교수법을 가르치는 거나 이런 하는 거지 수학에 대한 학문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 단어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사실상 퍼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시겠죠? 자, 무슨 얘기냐? 초등과정에는요. 우리가 공부하는 게 초등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연산이에요. 두 번째는 개념을 공부하긴 하는데요. 초등과정의 모든 개념은요. 추상적입니다. 초등과정에 대한 우리가 배우는 개념들 있죠. 구체적인 개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추상적인 개념을 배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몇 도예요? 180도예요. 왜 180도니? 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삼각형 잘라서 붙여봐. 그럼 이 평각이니까 180도 이렇게 나와요. 명확한가요? 그죠? 혹시라도 잘라서 붙였는데 180도 아니면 어떡하려고요?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배워요. 또 이등변 삼각형 도미각형 외가태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등변 삼각형 도미각형 외갔니? 이거 좀 이따 설명 드릴 건데 그때도 초등학교 애들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이등변 삼각형 솔직히 초등학생이 아닌 아이들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초등학생 아이들인데 일반적인 80%는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집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등변 삼각형 도미각형 외갔니? 한번 떠오르는 머릿속에 분명 이게 떠오를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혹은 두 변의 길이 같으니까 혹시라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떠오르신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신 있게 드셔야 돼요. 네. 속이시면 안 됩니다. 수학은요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요 솔직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 솔직히 얘기할 수 있어야 솔직히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이등변 삼각 도미각 왜 같아? 라고 하면 물어봐도 되니? 한번 이등변 삼각 도미각 왜 같아? 그 수직 그 수선해발 내리면은 RHS 합동이니까 둘값. 지금 얘기 되게 잘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때는 얘를 뭘로 배우는지 아세요? 자, 지금 수선해발 내린다는 건 사실 중1 과정의 작도를 배우고 얘를 통해서 중2 과정 이등변 삼각형을 들어가서 제대로 배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처럼 얘기하고요. 근데 초등 과정에 선행 안 나갔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되냐면요. 초등학교 나오는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은요. 선대칭 도형이에요. 대칭축에 따라서 나눠진 두 개의 삼각형은요.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져요. 그러니까 얘랑 얘 같죠. 뭐예요? 합동의 추상적 개념 설명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선대칭 도형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돼요? 추상적인 거죠. 이해 가시죠? 근데 그거를 중1 과정에 사실 뭘 배워요? 작도를 배워요. 그 작도법에 이거에서 뭘 하는 거예요? 대칭축을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칭축을 작도하는 방법은 되게 다양해요. 수선해발 작도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어요? 가계 이등분 작도할 수도 있고요. 뭐 할 수도 있어요? 중선을 작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작도법에 따라 뭐만 다를 뿐이에요? 합동 조건만 달라집니다. 근데 웃긴 게 결과 해석은 다 동일합니다. 하나의 결론만 내비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1 과정에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작도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럼 그 작도가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중2 과정에서 이등변 삼각형 연결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서 이등변 삼각형 성질 나왔죠? 자, 그 다음 연결되는 거는요. 어디로 연결돼요? 바로 한 단계 건너서 외심으로 연결돼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정확히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요. 외심도 기본 성질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 중에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은 어디로 연결돼요? 중3 때 우리가 삼각비 배우죠? 삼각비의 정의 알죠? 그러면 삼각비의 정의가 외심의 첫 번째 성질과 결합하면요. 고2 과정에 배우는 뭘로 연결돼요? 삼각 함수 중에 사인 법칙으로 연결돼요. 이해하시죠? 즉 앞선 개념이 명확해야 그 다음 개념들이 딱딱 하나씩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맨 처음 개념부터 외웠어요. 그럼 이 아이는요. 다 외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찾아가는 걸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개념이 개념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첫 번째 개념 자체를 쌓아가는 개념 형태의 공부법을 통해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얘를 외운 아이들은 그 다음 것도 외우게 되고요. 그 다음 것도 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내 머릿속에 뭐가 안 잡히니까? 논리적인 연결 구조가 안 잡히니까 내가 그걸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하지 못하니까 외워서 쓰다 보니까 내가 풀고 나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실제 위에 형제 있으신 분, 아이, 중학교 혹은 고등학생 있으신 분 계세요? 몇 학년이에요? 중3이죠. 남학생이에요, 여학생이에요? 남학생이죠. 수학을 잘해요, 못해요? 보통이요. 점점 어려워하나요? 쉬워하나요? 어려워하죠. 근데 이렇게 어려워하죠. 어머님 걱정 뭔지 아세요? 내년 되면 걱정이에요. 왜? 실제 중학교 때까지는요. 아주 그래도 워밍업 기간일 수도 있고요. 그죠? 제도 자체가 무슨 평가예요? 절대평가예요. 그죠? 절대평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절대평가다 보니까
실제 변별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문제 수준 자체가 10점 미만이에요. 즉 한두 문제 수준이라고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중학교 때는 내 점수를 갖고 아이의 위치를 정확히 체크를 못해요. 근데 고1 딱 올라가는 순간부터 뭐예요? 상대평가예요. 그 결과물이 뭐예요? 중학교 때 수학 평균은 80점대예요. 아주 어렵게 내도 78점에서 쉽게 낸 학교는 85점까지 올라가요. 요즘은요. 그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평균이 몇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50점이에요. 40점대에서 55점 사이, 60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평균 50점이에요. 어려운 학교는요 35점대도 있어요. 고등학교 평균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중학교 때 수학 문제는 우선 1번은요. 그냥 겉보기 형태로는 당연히 변별력 줄 수 있는 형태의 문제수가 늘어나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럼 변별력 줄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났다 보니까 그럼 점수도 다 내려갔으니까 다 하향 평준화 됐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하향 평준화 되는 애들은 보시면 고등학교에서도 100점은 존재합니다. 90점 이상도 존재해요. 대신 많지 않을 뿐이에요. 고등학교 내신에서 90점 정도 이상 나오면요 거의 1등급입니다. 몇 프로예요? 4%예요. 보통 요즘 목동지역 고등학교 학생 인원수 몇 명이에요? 평균? 제일 많아봤자 380명 수준. 그죠? 강서구나 이런 380명, 370명 하죠? 일반적으로 몇 명이에요? 200명대도 있죠? 한가랑고도 인원 확실히 적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200명이면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8등 안에 들어야 돼요. 나중에 문이과 분리하면요. 이해 가시죠? 5등 안에 들어야 돼요. 이과 같은 경우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렇게 상위권 아이들은요. 그 정도 상위권 아이들은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점수의 변동폭이 없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그런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요. 이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개념을 쌓아가는 형태로 통해서 사고하는 습관을 제대로 중학교까지 잡았어요. 선행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잡힌 아이들은요. 고등학교 때 안 흔들립니다. 이해 가시죠? 근데 중학교 때 아주 성실히 열심히 공부했던 아이들 하나 틀리는 거 100점 맞았던 아이들이 있어요. 특히 여학생들. 그 친구들은요. 근데 개념이 안 잡혀 있잖아요. 사고하는 습관 안 잡혀 있잖아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요. 첫 시작이 3등급 정도예요. 마지막 끝날 때도 아주 열심히 잘해서 많이 깨우쳐야 2등급 상위권이에요. 뭘 못하는 거예요? 1등급을 못하는 거예요. 수치적 결론이 뭐냐면 고1 때 첫 모의고사인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이 고3 수능 때 1등급 못 받을 확률이 몇 프로밖에 안 돼요? 4%밖에 안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실제 고1 3월 모의고사 범위 출제 범위가 어디예요? 중등과정입니다. 중등 총정리예요. 근데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커리 전체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커리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인지하셔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중등과정은요. 1학기랑 2학기 과정에서 1학기 과정은 뭐밖에 안 배워요? 대수 파트밖에 안 배워요. 수밖에 안 배워요. 2학기 과정은 뭐 배워요? 기하 파트인데 사실 4분의 1은 뭐예요? 통계학 파트예요. 즉 한 단원씩은 뭐예요? 확률 및 통계 단원이죠. 도수분표 배우고 확률 및 경우의 수 배우고 그 다음에 분사 및 표준 편차 배워요. 얘는 선행하실 때 하실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요. 나중 실생활에선 되게 중요하게 써먹겠지만 지금 당장 쓸 필요는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초등 때 경시하시는 분들 뭐 하셔야 돼요? 경우의 수는 확률은 꼭 하셔야 돼요. 그죠? 필수죠 얘는요. 얘만 따로 떼서 하시면 돼요. 자, 근데 나머지 75%는 다 뭐예요? 일반적 한 학년에 대단원이 4개씩이란 말이에요. 크게요. 그죠? 나머지 75%는 순수 다 뭐다? 기하예요. 자, 커리큘럼 한번 볼게요. 수학 대수 파트는요. 크게 4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근데 4가지가 뭘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맥락은 다 뭐를 배워요? 수를 배웁니다. 그죠? 두 번째 맥락은 뭘 배워요? 이 수를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식의 계산을 배워요. 세 번째는 뭘 배워요? 방정식과 부등식을 배우고요. 네 번째는 뭘 배워요? 함수를 배워요. 즉 1학년 때 뭐 배우는 거예요? 정수와 자연수에 대한 거 배우고요. 2학년 때 유리수와 정수에 대한 거 배우고요. 3학년 때는 무리수와 유리수에 대한 거 배워요. 이해 가시죠? 항상 앞선 개념을 리뷰하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수학은요. 자, 식의 계산 뭐 배워요? 문자식 배우죠.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기호 쓰던 거 이제 문자식 배우는 거죠. 2학년 때 뭐 배워요? 다항식과 단항식에 배우고 지수법칙 배워요. 그죠?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곱셈 공식이 있었다가 또 빠졌죠, 다시. 3학년 때 뭐 배워요?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 그 다음에 무리수에 대한 식의 계산 배우죠.
말 그대로 식이계산 파트예요. 연산 파트죠, 사실은요. 그죠? 자, 여기 뭐 배워요? 방정식, 부등식 파트죠?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 2학년 때는 연립 방정식과 1차 부등식, 3학년 때는 2차 방정식. 원래 예전에 뭐 있었어요? 연립 부등식도 있었어요. 지금은 빠졌어요, 고1 과정으로. 무슨 얘기냐? 원래는요, 방정식과 부등식이 한 템포씩 밑에서 쫓아오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게 살짝살짝씩 변하는 것 뿐이에요. 큰 힘이 없습니다. 어차피 배우는 거니까. 자, 얘 뭐 배워요? 함수. 뭐 배워요? 1차 함수. 뭐 배워요? 2차 함수. 근데 요즘 단원들 중에 단원 네임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는 게 많아요. 이 단원명이 뭔지 아세요? 연립방정식과 1차 함수. 혹은 책 교재에 따라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이렇게 나오는 데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근데 제가 디아보다 얘부터 설명할게요. 이렇게 배운 아이들이요, 고1 과정 올라가요. 고1 과정 올라가면 우리가 수학 상을 배우고요. 그다음 수학 하를 배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냥 제가 선행할 때 보통 많이 나가는 정석 기준을 단원 표시하면 15개 단원이에요. 총 30개 단원 배워요. 근데 일반적인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교재는, 정석을 제외한 다른 교재는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가 수상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제 단원 형태의 나눈 분류 자체가 15개 비중을 뒀다는 얘기는 이 정도가 딱 분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실제 목동지역 고1 내신을 들어가잖아요. 그럼 1학기 때 시험 출제 범위가 도형의 방정식 중에 한 절반 정도 항상 끝나요. 2학기 중간고사 때 요부터 출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책을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요 단원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수학상의 1단원 단원명이 뭐냐면 곱셈 공식이에요. 15개 단원 중에서요. 어디 있어요? 얘죠. 2단원 단원명이요, 일수분해예요. 3단원, 4단원 단원명이요, 항등식 및 미정계수예요. 여기는 없는 거죠. 그죠? 5단원 단원명이요, 실수체계예요. 요 전체를 다시 배워요. 6단원 단원명이요, 복소수예요. 허수 배우는 거예요. 즉 리뷰했기 때문에 다시 나가는 거죠. 7단원 단원명이요, 1, 2차 방정식이에요. 8단원 단원명은요, 8단원 9단원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10단원 단원명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뭘 뜻하세요? 뭘 느끼세요? 11단원부터 15단원까지 가면 뭐 나와요? 고차 방정식, 연립 방정식, 1, 2차 연립 부등식, 그 다음에 2차 부등식까지 끝이에요. 그게 15단원까지예요. 뭐 하는 거예요? 딱 보시면요. 중등과정 중에서 수랑 식의계산과 방정식 부등식에 따른 뭐예요? 총정리예요, 그냥. 즉 이 개념 70%에 추가된 개념 30%를 배우는 게 고등과정이에요. 그럼 그 중간고사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보통 11단원까지 봐요. 보통 11단원까지가 중간고사 시험 범위예요. 고차 방정식 혹은 그 전 단계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까지가.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실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고2로 딱 올라갔을 때 애들이 크리티컬 데미지를 입죠? 점수대가 확 떨어지니까요. 그때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아이들이 머릿속에 뭐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개념의 연결 구조가 안 잡혀 있다 보니까 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자, 제가 오늘 두 가지를 설명드릴 거예요. 뒤에는 좀 아주 극상위권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형태의 학습 전략이에요. 자, 두 가지를 설명드리는데, 한 가지 우선은요, 개념의 흐름이 잡힌 아이들은 점수가 크게 안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시간만 있었으면 난 똑같은 점수 맞을 수 있어.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점수 못 나왔어 하는 애들이 있어요. 얘랑 얘의 차이가 딱 뭐예요? 목동 지역에서는요, 내신 1등급과 2등급 차이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차이가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어떤 차이가 얘를 만드는 줄 아세요? 선행 차이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론 운 좋아서 정말 시중 문제 다 풀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실력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면요, 이 두 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요,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예요. 답은 나왔는데 이 답 나오는 과정에 대한 형태의 효율성을 찾은 아이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답이 나오는데 문제 답은 풀었지만 식을 효율적으로 못 풀었어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너무 많이 낭비해버린 거예요. 이게 뭐의 차이예요? 정확한 개념의 부재 차이예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아이들이 뭘 연습해야 된다고요? 개념을 갖고 문제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방법들을 계속 사고하고 배워야 된다고요. 이게 돼 있는 아이들은 강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안 돼 있는 아이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이 제대로 정립이 돼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을 갖고 사고하는 방법,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들을 얼마나 효율적 배울 수 있느냐. 즉 다시 말하면요. 수학이라는 공부는 내가 어디까지 선행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형태를 내가 할 수 있는 아이냐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뒤도 마찬가지고요. 기하 파트를 보시면요. 기본 도형의 3분할이에요. 기본 도형 및 작도, 평면 도형, 입체 도형이에요. 1학년 때요. 2학년 때는 뭐예요?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 삼각형의 활용의 오심, 외심, 내심, 무게중심 나오죠. 수심, 방심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이름은 거의 빠져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뭐 나와요? 도형의 닮음. 아이들이 어려워하죠. 3학년 때 뭐 배워요? 피타고라스 원, 삼각비 배우죠. 즉 다시 말하면요. 여기까지는요. 자, 우리가 배우는 건 기본 도형 및 작도, 얘가 사실 제일 중요해요. 대부분의 첫 출발, 기하 파트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요. 작도를 해석하지 못한 아이들이에요. 즉 작도를 외운 아이들인 거예요. 작도를 외운 아이들은요. 도형을 어려워합니다. 도형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실제 아이들 그런 경험 다 해봤을걸요? 내가 기하 문제 끙끙대고 풀어보는데 기하 문제를 끙끙대고 푸는데 안 풀려요. 선생님한테 질문했더니 선생님이 보조선 하나 딱 거줬더니 문제가 너무 쉽게 풀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시겠죠? 그죠?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 아이는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서도요. 다음에 문제 풀려고 하면 그 선을 왜 긋는지 몰라요. 그죠? 그 선을 찾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왜 긋는지 몰라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선생님도 그걸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 선을 왜 긋는지 모른 채 그냥 수업 준비하다가 이거 그면 문제 풀리는구나 알아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태반입니다. 이해 가세요? 그게 뭐의 부재예요? 개념의 부재라고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아이들이 기하를 되게 어려워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이런 형태의 큰 틀에 대한 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수학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요. 우선 요거는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중1부터 고1 과정까지가 실제, 좀 짧게 보면 고1 1학기까지가 수학의 완성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왜 수학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왜 고3 1등급까지 결정하느냐? 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요. 실제 수능의 출제 범위는 어디예요? 고2, 고3이에요. 고1 안 나와요. 그죠? 근데 고3은 선택 과목이 있다 보니까 고2가 되게 많이 출제되겠죠? 앞으로는요. 그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고2 1학기만 하나 볼게요. 고2 1학기를 보면요. 고2 1학기는 딱 3개 배워요. 딴 거 안 배워요. 딱 3개 배워요. 첫 번째 뭐 배우냐면요. 수원이죠 이게. 지수로그 배워요. 그 다음 뭐 배워요? 삼각함수 배워요. 삼각비 배우고요. 그죠? 세 번째 뭐 배워요? 수열 및 점화식 배워요. 근데 단원을 딱 들어가자면 되게 재밌어요. 무슨 얘기냐? 지수로그 배우죠. 지수로그, 상용로그 배우고 나면 지수로그 방정식, 지수로그 부등식, 지수로그 함수예요. 삼각비랑 호두법 배우고 나면 뭐 배워요? 삼각 방정식, 삼각 부등식, 삼각 함수 배우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고1 때까지는 방정식 앞에 개수가 숫자였다면 여기는 지수로그로, 여기는 삼각비로만 바뀌었을 뿐이지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즉 걔는 연산인 거예요.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갈 때 필요한 해석은 여기까지 해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 가시죠? 얘가 도구예요. 즉 고1 올라가는 아이들이 선행 많이 안 됐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뭐 하시면 돼요? 우선 첫 번째 수학상이 얼만큼 퍼펙트하게 잡을 수 있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중등 과정 개념과 연계해서. 그리고 선행을 그래도 한번 내가 트랙에서 들어갈 거야 하면 어디까지만 하면 돼요? 수원 이상 안 하셔도 충분해요. 그건 나머지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충분히 메꿔집니다. 아시겠죠? 실제 목동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들도 싹 다 가보세요. 고1은 내신이 필수거든요. 무슨 얘기냐? 고1 때 선행 파트를 나가는 학원, 현행과 선행을 병행하는 학원, 전체 아이들 100명이면요. 3명 미만입니다. 다 현행만 해요. 왜? 점수 안 나면 끝장이니까. 아시겠죠? 자, 보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머님들이 이 교과에 대한 커리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해요. 그럼 이 커리 안에서 개념들이 뭐고 이 개념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나가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 지금 예비 중일에 대한 어떤 전략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어머님들의 목표
특목고냐 자사고냐에 따라서 현 커리에서 어떤 형태 커리를 짜서 나가면 좋은지에 대한 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우선 개념에 대한 부분.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념은 어떻게 연결되는 거냐, 어떤 부분이 아이들한테 필요한 거냐를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 아이들은요, 내가 머릿속에 개념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 개념을 어떻게 정리할지를 몰라요.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수학도 학문이에요. 학문이라는 건 뭐냐면요,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대수 파트든 기하 파트든 이 두 가지만 명심해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만 개념을 쌓아가면 개념이 가장 올바르게 정리가 돼요. 책 정리처럼.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형태의 개념은요, 수학적 개념은 분할의 법칙을 따라요. 분할이라는 건 딱 두 개 만족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나눠진 애들을 더하면 반드시 뭐가 되는 거? 전체가 되는 거.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수학은 두 번째는 분할의 법칙을 따르는데 뭐가 돼야 돼요? 네. 두 번째는 분할이라는 거는 나눠진 아이들, 두 개 이상 나눴을 때 나눠진 아이들끼리 뭐가 없어야 돼요? 공통된 부분이 없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하면 얘가 분할이에요. 실제 단원도 분할이에요.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요. 도형이라는 거를 세 가지로 나누면 기본 도형과 평면 도형과 입차 도형 나누거든요. 이게 분할이에요. 아시겠죠? 실제 우리가 수를 찾아가는 형태의 수의 체계에서 나오는 형태의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 나누는 것도 분할이고요. 실수를 유리수와 무리수 나누는 것도 분할이고요. 유리수를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 나누는 것도 분할이고요. 정수를 자연수와 0과 음의 정수 나누는 것도 분할이에요. 그리고 자연수를 뭐로 나누는 거? 분할 포인트에 따라서 약수의 개수로 나누면 약수의 개수가 한 개인 거와 두 개인 거와 세 개 이상 나누는, 즉 1과 소수와 합성수로 나누는 것도 분할이에요. 무슨 얘기냐? 실제 아이들 머릿속에 개념이 쌓아가는 형태는 이 분할의 법칙에 따라서 나눠지는 형태의 관계를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수학은요, 발전된 형태를 보면 누구를 통해서 수학자들이 서로가 옛날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죠? 메일 주고받으면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해할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 생략할 수 있어요. 몇 개는요? 한 개는요. 그래서 수학은요, 두 개 중에서도 한 개, 네 개 중에서도 한 개, 100개 중에서 한 개, 무수히 많은 것 중에서도 한 개는 생략이 가능해요. 제일 많이 쓰는 거. 그게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은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간결한 언어다. 두 개 중에 하나 생략한 게 뭐예요? 양수와 음수에서 양수 앞에 플러스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음수만 붙이는 거예요. 네 개 중에 하나 생략한 건 뭐예요? 사칙연산 중에서 숫자와 문자 사이, 혹은 문자와 문자 사이 뭐는 생략해요? 곱하기는 생략해요. 이해 가시죠? 실제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 나중에 무리수 배웠는데 루트 2다. 뭐가 생략된 거예요? 제곱근의 앞에 숫자 조그만 2가 생략된 거죠. 이해 가시죠? 지수법칙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교과과정 빠졌지만 십진법의 수라고 해서 원래 10 썼던 것도 생략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수학은요, 내가 가장 많이 쓰는 하나는 생략이 가능한 거예요. 실제 나중에 고등과정에 올라가서 삼각비 배울 때 호두법 배운단 말이에요. 라데안이란 단어 처음 배워요. 그것도 사실 뭐예요? 생략한 거예요. 각도인데 숫자로만 나왔어? 도가 안 붙었어? 그게 뭐 한 거예요? 생략된 거라고요. 그냥 단위 기호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제 수학에 대한 개념을 내 머릿속에 정리할 때는요, 첫 번째 뭐? 분할의 법칙을 따른다. 두 번째는 뭐다? 수학은 생략의 언어다. 근데 어떤 걸 생략하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공부를 하면요, 내 머릿속에 교통정리가 되게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분할의 법칙은 뭐로도 확장돼요? 내가 문제를 풀어나갈 때, 문제 풀 때 조건 1번, 2번 나눌 때도 다 분할이에요. 아시겠죠? 서술할 때도 마찬가지 필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 얘는 대수기하 공통이에요. 기하 파트는요, 한 가지가 추가됩니다. 기하 파트는 이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왜 기하를 어려워할까 하면요, 기하는 반드시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갈 수 있어야 그게 기하 파트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의와 성질조차 구별하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례로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거 초등과정에서 말씀드렸었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뭘까요? 아버님. 네. 등삼각형. 그죠? 자, 아버님 말씀이 맞은 것 같다. 맞다 아니에요. 맞은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버님 말씀하신 거는 이등변 삼각형 정의가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과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냥 편하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은 것 같다. 야, 이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원 가면요, 발표 잘하길 원하세요? 가만히 있길 원하세요? 뭘 원하세요? 발표 잘하시길 원하시죠? 그럼 어머님들부터 솔선수범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버님 말씀하신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가 두 변의 길이 같고 두 밑과 크기가 같다라는 게 맞는 것 같다. 맞다 틀리다가 아니에요. 맞은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두 분 틀린 것 같다. 아니 이렇게 많은 분들 중에서 맞은 것 같다 틀린 것 같다 대답하신 분이 10%도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틀렸어요. 틀린 이유가 뭘까요? 틀린 이유. 우선은 정의와 성질을 구별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은 아버님처럼 얘기합니다. 왜요? 내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게 마치 개념이라 얘기하거든요. 이해가시죠? 근데 수학은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면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이 문제 푸는 포인트를 만들어줘요. 즉 예를 갖고 문제 푸는 거예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에 나오는 것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앞선 개념 갖고 풀면 너무 방만해져요, 얘가요. 이해가시죠? 그럼 뭘 뺏기는 거예요?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효율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버님 제가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다시 물어볼게요. 그럼 정의와 성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의와 성질의 구별은 딱 하나예요. 증명할 수 있는 거냐, 증명할 수 없는 거냐. 그래서 실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건데 뭘 공부하는 거예요? 증명할 수 없는 거로부터 증명할 수 있는 거를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는 대부분 어디와 밀접해요? 용어 그 자체가 정의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여쭤볼게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정의가 뭐죠?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끝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끝이에요. 즉 애들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즉 정의는 얘예요. 그럼 얘에서 성질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초등과정 때 배운 게 뭐라고요? 추상적으로 이등변 삼각형은 선대칭도형이야 배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중1 때 구체화 개념으로 뭘 배웠다고요? 작도를 배웠다고요. 작도에 대한 것도 사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실제 아이들은요, 되게 재밌게도요. 자, 작도를 배워나가는 것도 차례대로 배워나갈 거 아니에요? 눈 꼽는 자랑 콤파스를 이용해서 하는 행동이죠. 자, 선분 작도부터 배우고 그 다음 넘어가는 각 작도예요. 자, 얘랑 동일한 크기 각 옆에 작도해봐. 그럼 애들은요, 첫 번째요, 임의의 선분 그어요. 두 번째 얘에서 콤파스 돌려요. 자, 임의의 선분 긋고 콤파스 돌리고, 세 번째 여기서 잡아서 똑같이 콤파스 돌려요. 같은 길이만큼. 네 번째 여기서 콤파스 잡아서 얘 체크해주고요. 다섯 번째 얘로 와서 잡아줘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얘랑 얘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얘기해요. 두 각의 크기는 같습니다. 얘기해요. 제가 아버님한테 여쭤볼게요. 괴로우시죠? 네. 왜 같을까요? 두 각의 크기가 왜 같을까요? 대부분은요, 동일한 크기의 각 작도법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냥 같다고 인지하고 넘어가지 왜 같은지 설명하지 못해요. 왜 같은지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는요, 내가 그 다음 단을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설명하지 못한 아이들이, 자, 작도도요 다 연결되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냐? 삼각형의 세 내각이 180도라는 형태 증명하기 위해서 얘 보여줬잖아요. 얘를 중1 때 구체화 과정 바꿔줘야 돼요. 근데 걔도 뭘로 하는 거라고요? 작도를 통해서. 근데 어떤 작도냐면요, 단계 거쳐서 다 작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 써먹는 작도는 6개 이하예요. 무조건. 실제 문제 풀 때 써먹는 작도는 3개로 다 거의 중학교 과정은요 3개로 끝이에요. 그냥.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작도가 뭐냐면 평행선 작도예요. 문제 풀 때 쓰는 거예요. 근데 평행선 작도법 어디 나오냐면요, 한 직선과 직선 밖에 한 점에 대해서 이 점을 지나는 평행선 작도해봐. 이거 나와요. 지금 애들은요 또 마찬가지 외웠던 것처럼 써요. 1번 임의의 선분을 긋는다. 2번 여기서 콤파스 돌린다.
3번 얘에서 동일하게 컴파스 돌려준다. 4번 얘에서 얘 잡고 돌려주고 5번 똑같이 돌려주고 6번 만난 점 연결한다. 그러면 얘하고 얘는 평행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왜 평행이니? 모르겠어? 왜 평행이야? 우리 뒤에 있는 이거 왜 평행이야? 방금 얘기한 거 맞아.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서 평행이야. 이번에 아버님한테 다시 한번 갈까요? 자, 왜 동의각 크기 같을까요? 대각선의 한 선에서 두 선이 평행이하고 같이 맞고 뭔가 명확하지 않으시죠? 즉, 내 머릿속에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 아까 동의각 크기 같아서 평행이지? 우리? 그지? 그럼 왜 동의각 크기 같아? 동의각 크기는 왜 같아? 응? 사다리꼴을 그려? 자, 재밌게요. 우리 아이들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이거 중1 때 배우는 거예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성실히 공부하는 아이들은요. 80%는 동의각 크기 같아서 평행입니다 얘기해요. 근데 왜 동의각 크기 같니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90%는 뭐라 대답하는 줄 아세요? 평행이니까요. 뭐가 보이세요? 평행이 왜 평행이니? 동의각 크기 같아서요. 왜 동의각 크기 같니? 평행이니까요. 이게 아이들이 갖고 있는 개념이에요. 즉 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얘를 통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쳇바퀴 도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써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재밌게요. 제가 왜 이거 설명하고 그 다음 이거 설명했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분. 왜 앞에 거 설명하고 뒤에 거 설명했을까요? 사실 이거 우리 부모님들도 배우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요. 항상 시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다음 작도 순서로 올바른 것은. 이해가세요? 저희 때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왔었어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죠? 자, 왜 이 두 개를 제가 연결해서 설명했을까요? 두 개에 무슨 상관관계가 있어요? 실제 우리가 배울 때요. 이런 거조차도 모른 채 다 따로따로 배워요. 연결이 하나도 안 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동일한 크기 각 작도한 거죠. 이 작도를요. 동일한 직선상에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냥. 첫 번째 임의의 선 긋는다가 얘고요. 두 번째 여기서 각도 따라온 게 얘고요. 세 번째 같은 형태 그어준 게 얘고요. 그죠? 네 번째 얘에서 잡고 얘 해준 걸 얘만 이쪽에서 잡고 얘 해준 거고요. 다섯 번째는 똑같이 얘 그어준 거고요. 여섯 번째 만나는 선분 연결한 거예요. 즉 동의각 작도법을 동일 직선상에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근데 아까 이걸 얘기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얘를 얘기를 못하니까 얘를 얘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왜 각의 크기 같습니까? 물어봤잖아요. 근데 얘를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개념적으로. 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형 파트, 기하 파트의 모든 해석은요. 정의로부터 성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의 해석 이후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작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작도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도를 못한 아이가 기하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작도는요. 그냥 긋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냐? 반드시 합동 또는 닮음을 찾기 위해서 작도를 하는 거예요. 합동 또는 닮음을 찾으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결과 해석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 해석이 엄청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거 하나 아시면 돼요. 우리가 합동이야 라고 얘기해요. 합동 조건 아시죠? 뭐 있어요? SSS, SAS, ASA, 뭐 직각삼각형에서 RHS, RHA. 다시 말하면
합동 조건은 5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5개가 몇 개만 같으면 합동이에요. 일반적으로 3개만 같으면 합동이라고 얘기해요. 물론요. 정말 우리 아이를 영재교육원 쪽이나 혹은 영재고나 과고까지 면접 대비까지 시키고 싶어라고 하시면요. 반드시 얘네가 왜 합동 조건인지도 설명할 수 있게 만드셔야 돼요. 왜 SAS는 합동 조건인데 SSA는 합동 조건 안 돼? 이런 거 논리적 다 설명 가능해야 돼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근데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3개 때문에 합동이 됐지만 3개 때문에 합동이 됐지만 합동이 되는 순간 몇 개 같은 거예요? 삼각형 합동 조건 나눠지죠, 일반적으로. 왜? 모든 다각형은 삼각형 쪼개질 수 있으니까. 그죠? 삼각형 합동일 때 초등 때는 추상화정이라고 했어요. 겹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는 거. 중학교 때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도형. 그래서 뭐예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 같고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은 걸 우리가 합동이라고 얘기하죠. 삼각형에서 대응하는 변 몇 개예요? 3개죠. 대응하는 각 몇 개예요? 3개예요. 총 몇 개예요? 6개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나는 3개 때문에 합동 조건 찾아갔는데 합동이 되는 순간 6개가 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난 3개 때문에 합동 찾았어. 근데 애들은 얘도 잘 못 찾아요. 솔직히 말하면요. 왜? 마치 내가 기억하던 걸 그것처럼 써요.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과 해석은 뭐냐면요. 만약에 내가 SAS 합동 찾았어요. 그러면 SAS를 지운 나머지 3가지를 살펴보는 행위가 결과 해석이고요. 실제 이게 다 문제 푸는 과정이에요. 즉 문제를 풀 때는요. 얘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로 갖고 문제를 접근하는 거예요. 무조건. 성질을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과 해석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다 풀립니다. 즉 그리고 뭐가 없어요? 시간 낭비가 없어져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 안 배운다고요. 아시겠어요? 한 번도 배워보신 적 없을 거예요. 책에도 이렇게 나온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죠? 자, 제가 설명드리면, 자,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얘도요, 왜 간리를 얘기하려면요, 그죠? 왜 간리를 결과 해석으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합동 또는 닮음 찾아서. 무슨 얘기냐? 얘 연결하고요, 얘 연결하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콤파스 돌린 것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죠? 두 번째 내가 여기서 콤파스 돌린 것 때문에 이 길이와 이 길이 어때요? 같죠? 두 개의 삼각형은 뭐가 된 거예요? 합동이에요. 무슨 합동이에요? S, S, S 합동이에요. S, S, S로 합동 찾았으니까 결과 해석은 뭐가 튀어나와요? A, A, A가 튀어나오겠죠? 그 중에 하나인 이 A 때문에 이 각과 이 각은 같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므로 얘는 동의각 작도법이야 라는 걸 알고 넘어가면 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만 첫 번째, 이거 배우는데요. 2시간도 안 걸려요. 근데 얘를 배우고 나서 출발한 아이와 이걸 배우고 나서 기하 파트를 공부한 아이와 이런 거 안 배우고 기하 파트 공부한 아이들은 어떻게 써요? 다릅니다. 이해 가시죠? 그게 개념의 힘이에요. 올바른 개념을 쌓아가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자, 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아까 정의에 따라서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 알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아까 초등과정에 나왔던 것 중에 선택칭도형이라는 거 나왔잖아요. 그럼 뭐라는 거냐? 이제 대칭축을 작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작도법에 의해서 배운 것 중에서 수선해발 작도도 있고요. 작도법은 알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콤파스 돌려서 가계 이등분 작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밑변, 위에는 다 무시하고 밑변만 생각해서 밑변에 중점을 잡아서 중선을 연결한 작도법이 있어요. 결론은 얘는 아까 우리 학생 얘기한 것처럼 RHS 합동이고요. 얘는 SAS 합동이고요. 얘는 SSS 합동이에요. 근데 이 합동 조건으로 나오는 결과 해석을 하면요. 얘는 얘랑 얘 때문에 합동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요. 이 합동을 얘기할 때도요. 이미 머릿속에 두 밑각이 같다는 것 때문에 다른 합동을 얘기해요. 즉 기하 파트를 문제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있는 조건만을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주어진 조건 외에 내가 알 것 같은 거 갖고 접근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집니다. 논리적인 과정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면요. 그거를 명확하게만 잡아갈 수 있으면 수학은 가장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SES니까 ASA, 얘 A, 길이 같은 거 S, A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랑 얘니까 나머지 3개는 얘랑
얘가 되겠죠. 여기는 나머지 세 개가 각이 되겠죠. 1번으로 쓴 게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 성질이에요. 뭐예요?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작도한 조건과 2, 3번을 같이 보면요.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의 밑변을 수직 2등분해가 나와요. 세 개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실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은 정확히 두 개밖에 없어를 아이들은 알아야 돼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개념은 다 명확해야 된다고요. 명확한 게 쌓아져가야 그 다음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얘 언제 배운다고요? 작도 아까 배우고 나면 얘 1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얘 어디 배워요? 2학년 2학기 처음에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각형의 성질까지 다 그렇게 찾아가고 나서 이제 뭐 배워요? 외심 배우죠. 그죠? 외심도요. 보시면 외심이에요. 아까 수학은 뭐라고 했어요? 생략의 언어라고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외접원의 중심의 줄임말이에요. 그냥. 즉 외심의 정의는 뭐야 물어보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 끝이에요. 그리고 이 안에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의 중심, 얘가 외심이야.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대로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정의 해석해야죠. 여기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삼각형과 원. 삼각형의 정의는 뭐예요? 세 개의 선분과 세 개의 각으로 이루어진 평면도요. 여기서 나온 결과 해석은 세내각 180도 나와요. 원의 정의는 뭐예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점들의 모임. 다시 말하면 원의 정의에 따라서 해석을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등변 삼각형 세 쌍이 나온 거예요. 딴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결론이 뭐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외심도 기본 성질은 두 개 나옵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성질을 구별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냐? 외심의 성질이 뭐야 하면요 이 길이 같은 거에도 성질로 얘기해요. 성질은요 그것만의 고유의 값이에요. 얘는 원의 성질이지 외심의 성질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구별하지 못한 문제 풀 때 정확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등변 삼각형 첫 번째 성질이 뭐였죠? 두 밑각 크기 같다였죠? 그럼 여기서 세 개의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두 밑각 크기 같아 라고 써버리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연결하면 삼각형의 성질에 따라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각, 두 내각의 합은 다른 한 외각이니까 한 호에 따른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야 라고 나오는 게 외심의 첫 번째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에서 나왔던 두 번 성질인 꼭지각을 2등분한 선분의 밑변을 수직 2등분해라는 거를 요 형태의 선분의 각각에서 적용해주면 이렇게 되니까 선분의 입장 바라보면 세 선분의 수직 2등분선의 교점은 외심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외심의 두 번 성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 기하 파트에서는 평행하지 않은 형태의 두 직선이 한 점 만나는 건 자명하게 유클리드 공리를 통해서 이해하지만 세 직선 한 점 만나는 건 반드시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요. 외심의 유일성으로. 그리고 아까 첫 번 찾았던 중심각에 따른 원주각은 2분의 1인 거 있죠? 얘랑 삼각비를 이용하는 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뭘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인 법칙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이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쌓아만 가면요. 얘는 수학이 점점 쉬워져요. 근데 이런 쌓아가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늘 하는 수학이 어떨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 머릿속에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나서 공부를 한다, 문제를 푼다면요. 문제 푸는 형태의 시간의 효율성 자체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개념이 제대로 잡힌 채 뭘 해야 돼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지. 개념이 안 잡힌 채 문제를 푸는 아이는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푸는지도 모른 채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제는요. 내가 푸는 문제는 뭐예요? 도구예요. 무슨 도구예요? 내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는 형태의 도구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걸 반드시 명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면요. 수학은 내가 늦게 시작했을 뿐, 빨리 시작한 이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패는 없습니다. 지금 이 중학교 1학년 올라갈 시기에 얘를 제대로 하잖아요. 고3 수능 때 1등급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의고사 1등급 쉽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우선 개념에 대한 부분 좀 설명을 드렸어요. 아시겠죠? 자, 아까 우리 어머님 얘기하셔서 아까 선행을 어디 6학년 거 한다고 했나요? 현행, 그죠? 현행 하시죠. 실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요즘 아직 우리 아이들한테는 해당은 안 되죠? 그죠? 2025년부터는 뭐예요? 엊그저께 발표 나왔죠? 자사고가 전체 다 폐지한다. 물론
지켜봐야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고나 국제고의 폐지는 그냥 동의해요. 자유형 사립고 폐지도 그냥 반반 동의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는데 최근에 목동의 한가람고는요. 작년에 올해 평가에서 통과했잖아요. 양정고 내년 평가고요. 한가람고가요. 와 정말 수업이 정말 퀄리티가 좋아졌어요. 네, 정말 감동이에요. 정말 학교에 선생님들이 제대로 된 걸 가르쳐요. 프린트 및 자체 교재 및 이런 부분이 정말 와 이 학교는 다닐만 하겠다 싶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바뀌는 부분 보이면 반대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바뀐 학교는 자유형 사립학교 100개라고 해도요. 그중에 한두 개밖에 안 돼요. 근데 저는 안타까운 학교 이런 학교죠. 민사고. 그 다음에 어디요? 하나고. 왜? 이 학교들은 뭐예요? 커리큘럼이 달라요. 실제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이 학교들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정말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아이비리그 쪽 가고 싶어. 난 MIT나 예일이나 프린스턴 들어가고 싶은데 하고 하는 애들은 학교 다 자체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배울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디 가야 돼요? 사실 우리나라는 합법이 아니에요. 미국은 합법인데. 정말 대안학교. 근데 사실상 수능 볼 게 아니면 해외 대학 갈 거면 검정고시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국제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국제학교가 사실상 보면 학원이에요. 물론 몇 개 빼고 뭐 체드윅이나 제주도에 이 2개 빼고는요. 나머지는 학원이라고요. 사실은요. 이해 가세요? 거기서 배워야 되는데 학 등록금이 얼마예요? 정말 비싸죠. 아시죠? 1년에 최소 3,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상위 몇 개 학교들 정말 커리큘럼을 미국 대학 갈 수 있게끔 바뀌어나갈 수 있는 상위 몇 개 학교들은 안 바뀌는 게 맞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변수는 하나죠. 지금 이제 경상도랑 제주도랑 몇 군데에서 뭐부터 출발해요? 아이비 도입한다고 하죠. 아이비가 실제 이제 뭔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아이비 학습이 도입되면 그거랑 맞물려서 가면 뭔가 변화는 있겠다라는 거는 보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변화가 없으면 사실상은 정말 좋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학습 형태의 커리가 나타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 저희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를 보낼 때까지는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그래도 좋은 형태의 학교를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보내시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선행을 갖고 그런 학교를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얼만큼 내가 제대로 정확히 공부할 수 있는 형태의 사고 습관이 잡혀 있느냐. 그리고 최근에 면접이 강화된 형태나 시험을 보는 것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걸 체크하는 거예요. 물론 영재고랑 과거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물론 얘가 기반이 된 상태로. 아시겠죠? 이게 기반이 돼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커리 중등 과정을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인 학습을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잡아드릴 건데요.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 6학년 나갔어요. 이제 중1 나가야 돼요. 그죠? 중1 나가는데 어쨌든 중1에 대한 첫 개념 배워야 되겠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학년 1학기도 사고 레벨이 달라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고력을 특별히 많이 안 했어. 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 어디부터 들어가야 되겠어요? 뭐 개념 원리나 기본 레벨부터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거는요. 첫 번째 1학년 1학기 때 내가 개념 원리부터 들어갔어요. 그리고 내가 심화까지 쭉 들어가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어요. 심화를 들어갈 때는요. 절대로 몇 개 맞고 그러니까 다 맞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심화 교재를 딱 끝내는 순간 뭐가 늘어야 돼요? 사실은요. 경험이 느는 게 아니라 내가 못 풀던 문제가 이 책을 끝나고 나니까 내 사고 레벨이 늘어나서 풀 수 있는 나이. 이해가시죠?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부모님들이 체크하시는 게 그냥 틀린 걸 다 고쳐오세요를 체크하다 보니까 실제 아이들의 역량이 느는 형태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사고력 교재도 마찬가지고요. A급 교재를 한다고 쳐요. 뭐 C스텝 말고요. B스텝이나 A스텝 형태로 혹은 센 C스텝 문제 정도로 그나마 교과 레벨의 어려운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상위를 한 80% 90% 완료한 아이도 A급을 풀려고 하잖아요. C스텝 말고 그냥 BA 스텝 풀려고 하잖아요. A스텝 풀려고 하면요. 많이 맞아도 50%예요. A스텝 같은 경우는요. 내가 반복해서 경험해서 푼 게 아니면 50%밖에 못 맞아요. 근데 이 친구한테 100% 다 끝내고 집에 가 100% 퍼펙트하게 끝내야 되잖아요. 그럼 수업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퍼펙트하게 끝내려면 최소 6시간 걸려요. 아세요? 왜? 내가 못 풀던 문제 푸는 건 시간 2배 이상 걸리거든요. 그리고 걔도 사실상 나 혼자 해결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와 똑같아요. 내가 넘어봐야 다음에도 넘는 거예요. 내가 넘어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만 듣고 그 풀이법을 들어서 넘어가면요, 다음에 또 못 넘어요. 이해가시죠? 즉 심화 교재는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의 사고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의 교재로 활용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아까 얘기했죠. 제가 교재 선택의 기준은 뭐냐? 내가 몇 프로 맞냐, 몇 프로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나에 대한 사고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체크해 보시고 들어가는 게 좋다고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아이가 개념만 끝냈어요. 근데 생각하고 사고하는 게 되게 좋아해. 독서 하는 거 되게 좋아해. 이런 역량돼 있는 친구는요, 심화 교재에서 매일매일 자기 레벨보다 어려운 형태의 문제를 쭉쭉 줘보세요. 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단원마다, 아까 얘기했던 단원마다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런 거죠. 개념 원리 나가는데 부모님이 딱 생각해서 A급 하나 사뒀어요. 개념 원리 끝냈는데 이 단원 잘 풀었네, 빨리 풀었네 생각보다. 그럼 비스템 문제 하나 줘보는 거예요. 그 다음 비스템에서 어려운 문제 한번 줘보는 거고요. A스템 문제도 한번 줘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한 문제씩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어느 순간 막히는 벽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막히는 벽이 있으면 그 벽 바로 밑레벨부터 교재를, 그 심화 교재를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즉 뭘 해야 되냐면 아이들이 너무 막연하게 내가 접근하지 못하는 레벨의 문제를 던져줘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좀 생각하고 접근하고 끙끙대면 3, 40분 고민하면 풀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가 있다면, 단 전제 조건은요, 개념을 알고 있을 때 얘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가요, 문제를 던져줬는데요, 한 문제를 1시간 동안 끙끙대고 풀어요. 이 아이를 말려야 될까요? 놔둬야 될까요? 놔둬야 될 것 같으세요? 자, 그것도 이제 반반 정도 나오시는데, 제가 어떤 얘기 하냐면요, 그때그때 달라요가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무슨 얘기냐,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끙끙대는데 내가 기억했던 거를 떠올리는 형태의 고민을 하는 아이라면 말리셔야 되고요. 내가 배웠던 개념들을 하나하나 대입해서 찾아가서 내 머릿속 개념이 정리되게끔 공부하고 있다면 놔두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까지 보실 수 있어야 아이들이 시간 낭비가 없어져요. 어려워요. 그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제가 이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아이들이 그걸 인지해야 돼요. 사실 부모님들은 공감하지만 집에 가서 얘기하는 순간 또 뭐가 돼요? 전쟁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보통 저희는 일부러, 왜냐면 아이들하고 제가 얘기할 때 이런 논리적 부족까지 설명해 주려면 아이들이 보통 2학년 1학기 정도까지 한 아이들 대상으로는 제가 컨설팅이 가능해요. 뭐 그러지 않은 일도 가능한데 일반적 이해가 가장 효과가 좋기 때문에 제가 그런 아이들은 테스트를 봐요. 근데 저희 테스트가 아까 오시기 전에 제가 한번 돌려드렸죠. 이 책자. 지난 분기부터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쭉 보세요. 안 보신 분들은요. 저희 학원 보통 이제 어머님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테스트로 오시는데 공부하고 오겠다는 거예요. 많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왜? 공부하고 와야 높은 반 배정받을 수 있고 어머님 인식이 높은 반 배정돼야 그래도 우리 아이가 뭔가 더 배우겠지 생각하세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어머님 옷 사러 가시는데요. 한 10kg 다이어트하고 옷 사러 가실 거냐고. 똑같아요. 즉 나한테 맞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 아이들은요 그때 외웠던 거하고 또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고민 끝에 뭘 만들었냐면요. 기본은 어차피 아이들이 각각 개념을 갖고 얼만큼 사고하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니 기본 문제는 시험으로 만들지 말자예요. 기본은 그냥 얘가 차례로 내가 공부했던 걸 떠올리면서 그냥 블랭크 채워갈 수 있게끔. 근데 그 채울 것도 보기에 있게 만들자. 이해 가시죠? 보기에서 내가 채워갈 수 있는 아이를 만들자 라고 해서 만든 게 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4단계로 만들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는 12년째 보고 있는 거예요. 12년째 보고 있는데 지난 분기부터 아예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기본 파트는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재원생들은 4단계를 봐요. 4단계 저희가 딱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 이상 된 애들은 무조건 자사경시예요. 무조건. 무슨 얘기냐? 4단계가 1단계가 보기에서 채워넣는 거. 2단계는 보기가 없는 거. 3단계는 블랭크가 늘어나요. 근데 저희가 체크한 거는 2단계랑 3단계 틀린 거에 따라서 어떤 수학적 개념이 부족해를 다 매칭해놨어요. 4단계는 아예 그게 없어요. 서술하시오예요. 백지 쓰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실제 4단계까지 끝난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제도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1부터 고1까지 4단계가 끝났어? 그럼 너는 기본적 공부할 속도가 붙는 아이잖아. 그럼 넌 무조건 수강료 10% 할인이 앞으로는.
평생. 네. 어머님들도 혜택 받을 수 있게. 네. 일부러 만든 거예요. 왜? 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얘를 분기별 고사잖아요. 근데 신입생들이 입학 테스트 볼 땐 1단계밖에 못 보는 거예요. 아시죠? 그리고 1단계를 의미 있게 통과하면 70, 80% 이상 맞으면 반마다 좀 달라요. 그 다음 3개월 뒤에 얘는 분기고사 볼 거 아니에요? 그때 2단계를 보는 거예요. 물론 내가 새로 나간 선행단원 배웠어? 걔는 1단계 봐야 되겠죠. 아시겠죠? 얘 통과했어? 얘는 3단계 보고, 얘는 통과 못했어? 2단계 보고, 얘는 처음 또 선행 나갔어? 1단계 보는 거죠. 얘를 4단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 목표고, KSGT라는 프로그램은 제가 이제 문자 보내드렸을 때 KSGT랑 KSGT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GT는 제가 이제 나눠드린 거 있죠? 아마 뒤에 와서 못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이거 나눠드린 거 있을 거예요. 요 시험지를 보시면 이게 10분 동안 아이들이 피드백 시간이 있어요. 피드백 시간에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요.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실제 개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아까 KSGT에 있는 개념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공부할 때마다 자기 현행 범위, 즉 선행에 대한 걸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요. 우선 현행부터 저희가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현행을 다 나간단 말이에요. 일반 반 애들은요. 현행 피드백 시간에 문제 풀기 전에 요걸 하고 그 다음 문제 풀게끔 트레이닝해요. 무슨 얘기예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체크하고. 그리고 저희가 내년 1월부터는 뭘 도입하냐면요. 내년 1월부터는 실제 그러면 이런 개념들을 내가 발췌하는 방법들이나 개념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문제에 따라서, 그죠? 문제에 따라서 어떤 개념을 어떻게 접목해야 돼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 지금 테스트 돌리고 있고 1월부터는 정식적으로 학원에서 런칭을 해서 요 두 개의 노트를 쓰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앱스토어에도 올라가요. 실제 아이들이 풀었던 형태의 부분들이 요것도 한번 쭉 둘러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풀었던 형태의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개념을 공부하는 방법을 트레이닝하는 거예요. 저거는 일주일에 딱 2시간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저건 뭘 하는 거냐? 전주에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 저거는 서술하는 방법. 저 앞에는 지금 뭐가 빠져있냐면 개념표가 있어요. 개념표가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서 실제 아이들이 개념에 대한 걸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그 다음에 실제 문제 풀 때도 그 개념을 갖고 문제 풀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가 이제 준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실제 중1 아이들 선생 정도가 얼마 안, 어차피 반에 따라서 저희는 선행한 타임, 현행한 타임 나가잖아요. 현행에 대한 거는 이 시스템 돌리고요. 선행은 아마 다음 분기 정도는 돌아갈 거예요. 저런 부분을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우선 자료로 다 만들어 놓은 부분을 가지고 한번 이제 현행에 대한 거 먼저 돌려보는 게 1월 달부터 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 KSGT랑 GT는 지난 분기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아이들의 개념을 제가 이제 설명을 했지만 이거 왜 만든 줄 아세요? 항상 이렇게 설명이 끝나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늘 물어보세요. 원장님은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근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예 시스템 만들었어요. 제가 수업하는 걸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모든 학생들이 요거에 대한 부분을 들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형태의 설명하는 수업들 있죠. 그 수업은 저희 학원에 이미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 동안 1년에 4번 돌아가요. 16시간씩 2타임, 32시간에 16시간 만에 대수 완성, 16시간 만에 기하 완성, 이 전체를 완성하는 거. 그건 문제풀이 없어요. 이런 개념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대수 같은 경우는 오늘 첫 개강했어요. 그리고 방학 때, 오늘 이제 오전 첫 들었죠. 첫 개강했고, 기하 파트나 대수 파트는 방학 때 다시 개강해요. 화목의 오전 시간에. 10시부터 1시까지 개강을 해요. 그래서 요거는 보통 제가 언제 추천드리냐면, 사고가 좀 있는 애들은 2학년 1학기 과정이 좀 끝난 아이들, 대수는요. 사고가 없는 친구들 3학년 1학기 끝난 아이들 추천. 그래서 한번 교통정리하게끔. 아시겠죠? 그리고 기하 파트는 2학년 2학기 정도 나간 애들이 혹은 2학년 1학기 했던 애들, 그러니까 1학년 2학기 했던 애들이 들어 상관없어요. 기하 파트는요. 기하는 좀 더 쉬워요. 어차피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안 배웠던 걸 잡아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레벨에 따라서 이러셔도 돼요. 자기 레벨에 따라서 8번 수업이잖아요. 나는 뒤에는 못 듣겠어. 너무 어려워. 뒤에는 다음에 듣고 싶어. 근데 앞에 4번은 듣고 싶어. 그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단원별 뭐 배우는지 나오거든요. 필요한 거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공부하는 형태에 대한 거를 개념만큼 알고 준비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그건 제가 직접 하는 수업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도입될 거는 요 개념이 어머님들이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개념 배웠지만 확인이 안 된다. 우리 애가 얼만큼 아는지. 그래서 저 노트 만든 게 그거예요. 저희가 1월달에 대치동에 테스트하는데 그 개념 수업에 대해서 노트로서 그 개념을 확인하는 수업을 1월달 대치동에 제가 수업을 해요. 그리고 3월달부터 목동에
세팅할 거예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대로 수업할 때 공부할 때 반영될 수 있는 형태의 제도를 저희가 지금 완성을 했고요. 그 제도에 대한 걸 가지고 어머님들께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부를 할 때는요. 1학기 과정은요. 개통 형태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게 내가 첫 번째 1학년 1학기 나갔잖아요. 1학기 이렇게 한번 나갔어요. 그럼 끝날 때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내가 수학적 시간 안배를 어쨌든 보시면 과거나 내가 자사고를 목표로 해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 들어가셔야 되냐면요. 과거를 목표로 하는 아이들은 1학년 말까지 수상 정도까지는 하셔야 돼요. 과거를 목표로 하시면요. 영재고나 과거를 목표로 하시면요. 1학년 말까지 수상을 하셔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예요. 참고로 2학년 5월 달까지 수상 끝내고 저한테 들어온 애도 있어요. 근데 걔는 태도가 너무 좋았어요. 2학년 5월 달까지 수상 끝나고 들어온 친구가 있어요. 송문중 다녔던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는요. 태도나 집중력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 그 친구는 정말 짧은 기간 안에 KMO에서도 입상을 하고요. 한과영에서도 우선 선발됐는데 얘는 태도가 너무 좋았잖아요. 실제 한과영에서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습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물론 머리도 좋아요. 머리가 안 좋은 아이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내가 얼마큼 집중력을 발휘하느냐.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1학년 말까지는 고1 마무리하세요 말씀드리는 거는요.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일반적인. 아시겠죠? 그게 안 되면 불가능하다가 아니에요. 본인이 그 이상 노력하면 돼요. 하지만 2학년 때면 뭘 해야 돼요? 내신을 챙겨야 되다 보니까 꼭 중간에 쉬는 타임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쌓아갈 수 있는 형태의 시간 자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상까지는 해놔야 그리고 그렇게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나 영재고 특히 공부하시면요. KMO가 꼭 필수는 아니지만 KMO가 필수는 아니에요. 근데 KMO 1차 난이도가 많이 쉬워졌어요. 옛날처럼 많이 어렵지가 않아요. 1차는요. 2차는 난이도 조절이 안 됩니다. 실제 IMO의 관문이다 보니까. 근데 1차는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KMO 1차에서 장려 정도는 받아줄 수 있어야 과거에서 내신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는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경시 공부를 안 해도요. 수학 상하 실력 정석이 퍼펙트하게 해석이 되고 해석이 된다는 건 문제를 갖고 놀 수 있어야 돼요. 자, 답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얘에 대한 형태를 그래프로 풀어서 너무 쉽게 풀 수 있거나 이렇게 다 가능해야 돼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야 돼요. 그런 걸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배울 때 필요한 건 어쨌든 개념 갖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그런 수업을 실력 정석 해석학, 뭐 심화 해석학 이런 수업으로 제가 진행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한 문제를 갖고 다양하게 푸는 형태의 방법들, 왜 이렇게 풀 수밖에 없는지, 왜 이 조건에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이런 걸 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즉 문제 풀어주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그런 해석학 수업은 한번 실력 정석 끝난 애들부터 출발시켜요. 그래서 내년 3월 달에도 1학년 애들 대상으로 뭐가 있냐면 이런 해석학 시작하는 반이 오픈돼요. 무학년 반이긴 하지만. 그래서 선행을 나가시는 분들은 그쪽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 정도로 해놔서 KMO 1차에 입문 정도 공부는 좀 하시고, 그죠? 입문 정도 공부는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영재 기출 정도는 공부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거꾸로 내려오시면 영재고 시험 언제 봐요? 영재고 시험 5월 달에 본단 말이에요. 근데 5월 초는 뭐예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공부할 시간 없어요. 4월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영재고 기출문제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난 우리 아이는 인천이나 세종 볼 거야 그냥. 그럼 이 문제 유형은 창의사고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보통 이 기출문제만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개념이 쌓인 상태로 공부하면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 투트랙을 많이 가는데 투트랙이 뭐냐면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파이널로 가셔야 돼요. 영재고는요. 심화는 다지면서 파이널 쪽 가시는 게 맞아요. 무조건. 시간이 얼마 없죠. 근데 그 전 단계는 뭘 하셔야 돼요? 수학적 깊이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KMO 1차 수준에 대한 심화는 만들어 놓으시는 게 필요해요. 근데 보통 그게 6개월 걸려요. 그럼 내신 기간 빼면 보통 전년도 늦어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내신 기간 2주씩 4번 뺀다고 쳐도 3월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늦어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빠르면 좋을 수 있는데 겨울방학 끝까지 뭘 하셔야 된다고요? 수학상을 완료하시는 커리를 짜셔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그게 그래도 무난하시게 나는 영재고도 한번 볼 거고 과거도 목표를 할 거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에요. 내가 차라리 나 그래 수학 올인할 거야. 나머지 내신 관리할 수 있어. 우리 학교 내신 쉬워. 난 중2 때 시작했지만 수학 6일 할 거야. 하면 당겨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형태는 주 3, 4일 정도로. 아시겠죠? 보통 4일 정도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역으로 내려오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 커리를 짜실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리 짜실 때 1학년 과정 나가죠. 다 끝나지 않고도 얘 나가도 돼요. 이해 가시죠?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얘는 개통식이에요. 요거 배운 다음에 이거 배우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 얘기는 얘 끝내놓고 얘 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보통 그거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어찌됐든 선행의 목적은요. 흐름이에요. 개념에 대한 흐름을 얼만큼 정확히 잡을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 얘를 나가고 두 번째 응용을 나갈 거 아니에요. 응용을 나갈 때 보통 얘 개념을 많이 나가요. 이해 가시죠? 그 뒤엔 선택이에요. 내가 한번 선행에 대한 거 빠르게 훑고 전체 내용 한번 훑고 싶어 하면 뭐 하시면 돼요? 응용 나가면서 선행 나가면 기본 나가면 돼요. 근데 나는 깊이 나가는 게 좋아하면 뭐 하시면 돼요? 심화 나가면서 응용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이의 목표는 성향에 따라서 가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수학적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게 어려워 하시잖아요. 그러면 응용 나가면서 선행 나가고 뭐 하시면 돼요? A급 1학년 거 사서 주말 특강이나 혹은 집에서 그냥 풀려보셔도 괜찮아요. 인강 들으시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커리를 따라가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반드시 체크할 포인트는요. 흐름에 따라서 개념들 쭉 잡아줄 거 아니에요. 잡아주고 나면 어찌했던 우리 아이의 사고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지는 늘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너무 좋은 거지만 좀 불가능한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한 문제씩 자기 레벨보다 어려운 문제를 30분씩 고민하고 풀게 하면요. 얘는 정말 빨리 발전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는 부모님들이 활용하기 나름이에요. 아이들의 용돈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이들 컴퓨터 게임 요즘 못하긴 안 하잖아요. 컴퓨터 게임을 할 수 있는 시간의 제약으로 걸으셔도 괜찮아요. 효율성 있게. 이해 가시죠?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나가시면 사실 아이들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혹시 안 돼 있다면 꼭 하셔야 할 거 한 가지는요. 연산은 꼭 시키세요. 왜냐면요. 어찌됐든 간에 아까 보세요. 문제를 풀어나갈 때 여기까지 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지만 얘는 다 뭐예요? 연산이에요. 모든 문제가 연산 20% 이상 붙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 20%가 남들보다 2배 느리다면 얘는 시간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언제도요? 공부할 때도요. 아시겠죠? 그래서 연산은 잡되 연산도 마찬가지예요. 연산도요. 그냥 학습지 시키시죠. 학습지 그냥 시키지 않으세요? 연산의 목적이 뭐예요? 연산의 목적. 속도와 정확성. 이 두 가지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학습지만 하면, 연산교재만 하면 속도와 정확성이 향상되나요? 그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걸요?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를걸요? 사실상 우리 아이 하는 방식으로 부모님들이 딱 보시잖아요. 하고 싶으세요? 저리 치고 하고 싶으세요? 그죠? 저리 치우고 싶으시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연산도요. 개념이 있어요. 개념을 알고 그 다음 연산을 시키면 효율성이 생겨요. 뭐가 되냐면요. 암산이 돼요. 나중에는요. 근데 개념을 모르고 시키면요. 재미없고 지루해져요. 그 개념이 뭘까요? 뭐 엄청난 걸까요? 연산의 개념 배운 적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연산 개념. 다 배우셨어요. 근데 그 배운 거를 한 번도 문제에 접목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연산의 개념은 딱 5개예요. 압축하면 3개예요. 뭐예요? 덧셈,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덧셈, 곱셈에 대한 결합 법칙. 분배 법칙. 딱 5개예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난생 처음 듣는 거 아니죠? 근데 연산하실 때 얘 써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안 써봐요. 왜요? 얘네들은요. 가로셈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세로셈에서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우린 연산 공부할 때요. 거의 99%가 뭐예요? 세로셈만 하거든요. 이해 가세요? 근데 이 세로셈 할 때요. 가로셈에 대한 개념 공부하고 나서 얘 들어가잖아요. 효율성이 늘어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얘는요. 쌓아가면 뭐가 돼버려요? 암산이 됩니다. 머리가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어머님들한테요. 96 곱하기 25 연산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계산해보세요. 실제 해보세요. 96 곱하기 25.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실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연산 해보셨죠? 머릿속이나만 한번 해보셨죠? 이 연산 하실 때 머리 쓰시나요, 안 쓰시나요? 머리에 사고를 하세요, 안 하세요? 사고를 안 합니다. 뭐예요? 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구구단을 통해서 그냥 계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사고가 전혀 안 되죠? 근데 제가 문제를 바꿀게요. 뭘 바꾸느냐? 얘를요, 세 가지 방법 풀어보세요. 96 곱하기 25 답을 내시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세요. 뭔 소리야 이런 거 같죠? 그죠? 근데 보세요. 제가 세 가지 방법 풀어보세요 하는 순간 머릿속에 어때요? 뭔가 고민하기 시작할 거예요. 뭔가 생각하게 될 거라고요. 이해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보세요. 얘를요, 풀어나가는 형태의 세 가지 방법 어떤 게 있냐면요. 우선 개념으로 뭘 알아야 되냐면 보충수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5라는 애는 곱에 따른 형태로 2를 만나면 10이 돼요. 아이들이 어디서 배워요? 할품리 배울 때 배워요. 초등학교 때. 25라는 거는요. 4를 만나면 얼마가 돼요? 100이 돼요. 125는 8을 만나면 뭐가 돼요? 1000이 돼요. 그죠? 그러면 25라는 거 보는 순간 누구를 만나면 계산하기 쉽겠다? 4를 만나면 계산하기 쉽겠다. 그러면 4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돼? 라는 걸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뭐예요? 사고의 고민이에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4를 끄집어내는 방법? 100 빼기 4를 해도 끄집어낼 수 있겠네. 또 24 곱하기 4를 해도 끄집어낼 수 있겠네. 또 96 곱하기 100 나누기 4에도 끄집어낼 수 있겠네. 가능하죠? 근데 막상 풀고 나니까요. 얘는 2500 빼기 100 분배 법칙에서 2400이에요. 그죠? 얘는 이렇게 풀어왔다는 거를 얘부터 계산하니까 24 곱하기 100이니까 얘도 2400이에요. 얘는 96 나누기 4 곱하기 100으로 바꾸니까 24 곱하기 100이라서 2400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얘 뭐 한 거예요? 분배 법칙 해준 거예요. 그죠? 얘 곱하고 얘 곱한 분배 법칙 해준 거죠. 얘 뭐 한 거예요? 결합 법칙 해준 거예요. 얘 뭐 한 거예요? 교환 법칙 해준 거예요. 왜? 나눗셈도 사실 뭐예요? 곱하기죠. 같은 곱셈끼리는 교환 법칙 가능하죠? 교환 법칙 해준 거예요. 이해 가시죠? 즉 내가 연산에 대한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풀고 연산을 들어가요. 뭐가 돼요?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공부한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계산한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 것처럼 보이지만 머릿속에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끊어서 사고할 수 있는 형태의 힘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힘이 쌓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암산을 잘하고 연산을 빨리 하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즉 이런 하나하나에 대한 디테일도 아이들에 대한 형태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학습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옳다는 건 아시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가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대충은 아시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도적으로 설명해 오신 분들은 무료로 제가 컨설팅을 해드려요. 아시겠죠? 그 테스트를 보시고 나서 테스트 시간은 저희가 좀 길어요. 이거 만약에 중1인데 고1까지 봤잖아요. 그럼 테스트 시간은 6시간 걸려요. 그리고 만약에 3학년이에요. 근데 보실 때 저 추천드리는 게 뭐냐면요. 중1, 2의 개념은 다 보시라고 해요. 시만 안 보시더라도. 그리고 시마 문제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요. 기본 문제에 나왔던 1번 개념이 있죠. 1번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게 시마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마 문제 확인은 뭘 하는 거예요? 기본 알았을 때 너 얼만큼 사고하는 체크해 볼 게가 이 문제의 구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만약에 3학년 위에 3학년 아이 있죠. 근데 걔도 어차피 중1, 2, 3에 대한 공부해야 돼요. 3월 모의고사 준비하고 중간고사 준비하려면요. 그럼 이 친구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반적으로 2학년 2학기 심화부터 보시면 되고요. 기하는 체크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심화, 3학년 1학기 심화, 3학년 2학기 심화. 굳이 빼고 싶으면 3학년 2학기 심화를 빼면 게 나아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은 중학교 1학년 1학기 다 보라고 해요. 그럼 보통 시간이 한 대여섯 시간 걸려요. 시험 때. 네, 시험 볼 때. 그래서 보통 2번, 이틀 나눠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얘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그 많은 시간 걸리는 형태의 부분은 뭐 연습하는 거예요? 개념 정리하고 사고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어머님도 이 생각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찍으러 간 게 아니라 MRI 찍으러 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 공부도 하고 뭔가 할 수 있는 형태다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꼭 활용하시길. 그러니까 등록과 상관없이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꼭 활용하셔서 우리 아이를 정확하게 진단하시는 건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제 설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거 질문 받아드릴게요. 근데 여기 네. 중에 예비 중 커리큘럼 보면 네네네. 예비 중 커리큘럼 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3월부터 제가 들어가서 마스터반 같은 거 있죠? 그 반은 제가 해석학 수업 들어가는 반이 시작되는 거예요. 맨 위에 커리는요. 맨 위에요. 네네네. 그 밑에 두 번째요. 네네네네. 제 이름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위에 자사반은요. 이런 거예요. 이미 선행도 했고 난 그냥 쭉 한번 선행 빼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번하고 3번에 그 제 해석학은 똑같아요. 나머지 커리가 다를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 수업을 해석은 듣는데 선행 정도에 따라서 나눠져요. 두 배의 반으로. 그러니까 두 타임이잖아요. 4시간이면 2시간씩 두 타임이잖아요. 그럼 2시간은 제 수업 듣고 2시간 나눠지는 거예요. 네네네. 그게 2번하고 3번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네네. 예를 들자면 그 1 LP 플러스 이렇게 그 수업에 네. 이름이 있는데 이 네. 이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건 레벨의 이름이에요. 이제 약자예요. SP, LP 그래서 이제 그 약자고요. 그 반이 레벨이에요. 밑으로 갈수록 낮은 레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1, 1P 양초롱 선생님 거 보면은 네. 2학년 1학기 심화, 2학년 2학기 응용, 그 다음에 또 3학년 1학기